네, 오늘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ICT 융합학부 1과과 서재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텐서플로우와 피파를 활용한 승부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발표 주제를 잡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번 학기에 AIX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배운 것들을 좀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활용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파는 다 뭔지 아시죠? 네. 축구 협회죠. 그래서 축구에서 데이터 활용을 알아보기 전에 좀 더 데이터 활용이 이렇게 많은 야구의 데이터 활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야구는 데이터를 수집한 게 벌써 75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75년 전부터 야구 분석학이라는 학문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971년부터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포츠에서 데이터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를 이렇게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스포츠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숫자들은 의미가 없는 숫자들일 수 있고 어떤 숫자들은 의미가 있는 숫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 숫자들 중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숫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스포츠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구는 축구보다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일반인한테 공개된 데이터만 약 4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율, 방어율 이런 지표들이 아니라 특수한 공식을 통해 계산된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이렇게 데이터 활용이 많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축구에서는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축구는 데이터를 수집한 지가 20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쌓인 데이터의 양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경기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요. 그 리그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 표본도 작고, 그것 때문에 연구나 활용도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는 축구 데이터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골 기대값이라는 지표고, 하나는 점수 기대값이라는 지표인데, 일단 골 기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이 슈팅의 그 위치에서 성공한 슈팅을 시행된 슈팅 숫자로 나눴을 때 그 확률이 나오게 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위치에서 슈팅을 했을 때 골이 들어갈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아까 제가 데이터 활용은 의미 있는 지표를 찾는 거, 가치 있는 지표를 찾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 지표는 어떻게 가치 있는 지표를 찾을 수 있냐면, 유효 슈팅 수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효 슈팅은 골대로 향한 슈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대로 향한 슈팅이 10개가 있는 팀이 있고 5개가 있는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효 슈팅을 10번 한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 팀은 유효 슈팅 10번을 모두 박스 바깥에서 기록했고, 한 팀은 유효 슈팅 5번을 모두 박스 안쪽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대값이 더 높은 박스 안쪽에서 5번을 유효 슈팅을 기록한 팀이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좋은 경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이 들어갈 확률과 실점을 했을 확률을 합쳐서 계산한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단점이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좋은 찬스에서도 슈팅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 골 기대값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골 기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슈팅이 수행된 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의 특성이나 능력도 반영하지 않고 주위 상황도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위치에서 슈팅을 했다고 하면은 앞에 수비수가 3명이 있든 10명이 서 있든 골키퍼가 없든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 위치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 기대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점수 기대값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득점했을 확률과 상대방이 득점했을 확률을 합치면은, 예를 들면 확률상으로 3대2가 됐다. 그러면 그 경기는 우리가 이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득실점이 아니라 기대 실점과 기대 득점으로 계산한 승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혹시 숫자 잘 다 보이시나요? 아니요.
여기 혹시 초록색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초록색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있는 부분이 기대 득점이었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이 기대 실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위권인 팀일수록 자기들이 가진 득점 찬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고 실점할 상황에서는 더 적은 실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승점을 얻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하위권 팀으로 가면 갈수록 득점해야 될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제 실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더 많은 실점을 해서 승점을 많이 잃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은 이제 이 스탯 자체가 골 기대값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골 기대값의 단점을 그대로 담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실제로 활용된 예시를 보자면은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이게 그 17, 18 시즌의 기록이고 18, 19 시즌의 기록인데요. 이 17, 18 시즌에는 득점은 더 많이 했지만 실점을 하지 않아도 될 찬스에서 2.5골 정도를 더 실점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수비가 약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비수를 보강해서 기대 실점보다 더 적은 실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기대 실점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수비가 강해졌다는 거랑 이제 기대 실점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축구 데이터 중에는 가장 유의미한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인공신경망이랑 그런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가져왔는데 혹시 인공신경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인공신경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지만 인공신경망은 일단 입력층이랑 출력층 그리고 은닉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은 벡터의 행렬의 연산과 같은데 행렬의 연산은 잘 아시죠? 행렬에 이제 입력층도 행렬로 구성이 되고 이제 은닉층도 행렬로 구성이 되고 여기 짝대기 하나하나 다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 짝대기들이 가중치를 가지게 되어서 이 첫 번째 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로 전달을 하고 이 짝대기 하나하나의 가중치를 다 곱해서 각각의 노드로 전달을 해서 이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가중치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게 인공신경망 학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저는 경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바뀌었을 때 또 결과를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선수가 바뀌었을 때라는 거는 선수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예측보다 정확한 모델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측보다 정확하다는 건 사람의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가 스포츠 관련 예측 사이트 중에는 가장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은 이제 윈도우 서브 리눅스에서 아나콘다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텐서플로우 GPU를 통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스크레이피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듈들 사용됐던 버전이고요. 이제 사용한 데이터는 여기 GitHub 링크는 제가 사용한 크롤러를 미리 만들어 놓은 GitHub 링크인데요. 그래서 그 크롤러를 조금 변경해서 더 많은 경기의 데이터랑 그 선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파 시리즈의 오버롤 능력치를 사용해서 선수의 특성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결계의 결과는 배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실제 예측 데이터는 피나클 스포츠의 배당률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롤 능력치는 선수의 능력치인데요. 50에서 100 사이의 점수로 이제 능력치를 보게 되면 이 많은 능력치가 있는데 포지션별로 가중치를 둬가지고 선수에게 측정된 능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22개의 벡터로 그냥 학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홈팀 11명, 어웨이팀 11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축구라는 게 그냥 11명이 있는 게 아니라 포메이션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키퍼는 1명, 그 다음에 수비수는 6명, 미드필더는 7명, 그리고 공격수는 4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를 해서요. 만약에 수비수는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 자리에는 이제 해당하는 오버를 놓고 나머지 빈 두 자리, 세 자리에는 0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총 18차원에서 36차원부터를 이용해서 입력층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실력 결과로는 두 가지 이제 홈팀이 이긴다, 어웨이팀이 이긴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0, 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포메이션을 한번 이렇게 반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당 총 380경기씩 1900경기를 학습했고요. 1900경기 중에 이제 50경기는 이제 확인용 데이터로 남겨놓고 1850경기만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드롭 아웃이랑 얼리 스토핑을 사용하면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좋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은닉층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해봤었는데 그중 가장 결과가 좋았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차원이었고 첫 번째 층에는 16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는 8개 노드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했을 때 이제 위에 게 제가 했던 1000번의 평균 기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실제 순위였는데 보시면은 맨시티가 1등인 건 맞췄는데 가장 차이가 큰 게 6등인 맨유가 2등으로 나왔고 2등인 리버풀이 5등으로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제 1등은 성공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2등이랑 6등은 이게 계속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더니 예를 들면 리버풀은 17시즌에서 20시즌까지 올라오면서 순위 변화가 급격했고 그에 따라서 리버풀 소속 선수인 예를 들면 살라는 능력치가 82에서 9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아서 그 17시즌부터 5시즌 동안 이렇게 순위가 올라온 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실제와 차이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느낀 점은 일단 이걸 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선수가 바뀌었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은 더 높은 능력치의 선수를 넣게 되면은 실제로 순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적을 해서 하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이적이 이루어진 해에 순위와 비슷하게 예측이 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제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조금 잘 하지 못해서 실제 배팅과 비교해서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실제 배팅 데이터를 클롤링을 하기만 하고 그 비교를 못 해봤어요. 제가 배팅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단순한 오버롤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오버롤이 아니라 그 세부 능력치 하나하나를 다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앞에서 이제 플레이어 개개인의 능력치를 가지고 네.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게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뛰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피파 시리즈에 케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수의 국적이나 뭐 팀, 그다음에 리그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케미 시스템이 발생하는 것도 숫자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대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입력 차원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예측할 때 그 선수로만 하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시티의 경우에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승률이 어느 정도 비슷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 이제 홈에서 승률이 원정 승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팀이죠. 그런 경기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실제 축구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심판이 어떤 심판이 위치되느냐에 따라서 달리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어떤 부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크게 경기 결과가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매칭률이 낮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던 게 이제 야구에서는 비슷하게 경기장별로 파크 팩터라고 하죠. 그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는 더 좋을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날의 날씨나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 앞에 슬라이드 한 두 개 정도만 땡겨 주세요. 여기요.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그래서 과적합이 뭐예요? 그 이제 과적합이라 하면 이제 이 모델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이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혹시 칠판 써도 돼요? 저희가 동그라미랑 별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대충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이제 제가 지금 많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랑 별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근데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함수를 찾게 되겠죠, 컴퓨터가.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걸 구분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동그라미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별이겠구나. 그러면은 이 위치에 있는 애는 별이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모델을 점점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학습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과적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정도로까지 했다고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가 학습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 동그라미 여기 하나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지. 그러고 우리는 막 이렇게 이런 친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함수를. 그랬을 때 만약에 별이 여기 하나 껴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별이라고 해야 돼요, 동그라미라고 해야 돼요? 별이요. 그죠? 우리 이거 별이잖아요. 근데 요 유발난 친구 하나 때문에 여기 이제 컴퓨터는 여기 있는 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 이거 내가 함수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동그라미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유별난 친구들 때문에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과한 학습을 통해서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좀 기법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그 기법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드랍아웃이랑 얼리스토핑. 제가 진짜 여기 얼리 스토핑은 이제 그 이제 그럼 그 크게 거기다 적용시켜 주시면 그 별이랑 동그라미 분포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드롭아웃은 그 PPT 보고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이제 얼리 스토핑은 여기 이 친구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 이제 요건 없다고 치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었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짝대기를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하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별들이 촘촘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학습을 하다가 이게 좀 덜 바뀌는 타이밍이 오면은 좀 그만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변화량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변화가 좀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학습을 그만두고 이제 그 모델을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름이 얘는 엄청 직각 제가
드랍아웃은 뭔지 모르겠는데 드랍아웃은 그 신경만 그림 나오는 부분 잠깐 보면 지금 저게 잘 안 보이긴 한데 각 노드들 그 동그라미 노드들과 노드들 다른 층에 있는 노드들 서로 이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게 이제 웨이트들을 각각 곱하고 이제 뭐 더해가지고 가중치를 전달을 하는데 이게 다 전달이 되면은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랜덤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노드 몇몇 개는 웨이트를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드랍아웃이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리얼 데이터 이미지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해서 기계학습 성능 분석에 관한 발표를 35기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구성하게 된 동기와 실험 컨셉에 관해 설명하고 세 가지 이미지와 알고리즘, 코드 리뷰, 실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사항, 마지막으로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사한 형태이지만 다른 특성을 갖는 신호들을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버스트 시그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주파수 신호들보다 유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신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버스트 시그널은 신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탐지 방식으로는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로 인식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CNN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이미지와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는 한 시점의 독한적인 값이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 관측된 수치들과 연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CNN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미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미지화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이번에 공부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데이터를 CNN 모델에 적용하고 성능을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뒤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류의 효과적인 이미지화 알고리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실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건드로우 포인트라는 데이터셋인데요. 건드로우 데이터는 허리에 총을 소지한 사람이 그 관역을 향해서 약 1초 정도 지향한 다음에 다시 허리춤으로 가져가는 데이터고, 이제 포인트 데이터는 동일하게 손을 허리에 두고 있지만 근데 허리에 총을 소지하고 있긴 한데 총이 아니라 그냥 손만 관역을 향해서 지향한 다음에 다시 허리춤으로 가져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계열 데이터는 손의 중심 부분에 대한 X과의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X 좌표만 다루기 때문에 Y 좌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A 그림이 건드로우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제 B 그림은 포인트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측의 이미지들은 각각의 제가 이번에 공부한 알고리즘들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이미지화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은 알렉스넷을 사용했고,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함수를 사용했고, 아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화 알고리즘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GAF인데요. GAF는 그람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람 매트릭스는 모든 벡터상의 내적, 즉 유사성에 의해서 정의된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람 매트릭스는 시간적 의존성을 보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미지화에 활용하기 좋은 매트릭스입니다. GAF의 변환 과정은 보이는 다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계열 관측 값을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X축은 타임 스탬프 값이고 Y축이 그 시간의 관측 값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관측 값은 각도로, 이제 X축 타임 스탬프 값은 반지름 R로 표현하고
활용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를 극좌표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 R좌표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 종속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극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각 값들이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다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그 극좌표로 변환한 다음에는 이제 변환한 값들을 각 선분별로 내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그래프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정의를 내정을 하게 되면 가장 최근의 관측값에 편중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 위에 일반적인 내적 식이 그 놈이랑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내적을 하는데 이제 이 식을 보면 한 각도에 대해서만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각도 하나의 정보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AF는 그 아래와 같은 대체 연산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연산은 합을 이용한 식과 차를 이용한 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좌표 값의 코사인 합을 계산하면 GASF로 변환하는 거고, 이제 극좌표 값의 사인 차를 계산하면 GADF로 변환하는 식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MTF입니다. MTF는 마르코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마르코프 매트릭스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인데요. 마르코프 매트릭스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상태 전이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각 원소는 어떤 상태에서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상태로 전이될 확률 값을 갖습니다. 또한 마르코프 체인이란 이제 시간에 따른 전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산시간 확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MTF는 1차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했는데 이 1차 마르코프 체인은 그 상태 전이 과정에서 다른 시점에서의 상태와는 무관하고 오직 바로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세한 과정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시간축을 따라서 마르코프 체인 방식으로 Q만큼 구간을 나누어서 인적 행렬 V를 구성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A, B, C, D 구간을 나누었는데 이게 Q가 4인 경우로 구간을 4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적 행렬은 그래프에서 어느 시점들이 어떤 변으로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정사각 행렬입니다. 근데 인적 행렬을 구성하는 방식은 어차피 2학년 때 수강하는 그 자료 구조 그래프 파트에서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는 자세한 방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V 행렬을 인적 행렬 V를 구성하고 그 V 행렬의 각 열을 1로 정규화해서 우리는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 W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매트릭스 W는 그 관측값의 분포에 영향을 적게 받고 시간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인적 행렬 V는 시간 종속성을 없앴기 때문에 매트릭스 V에서 정보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텝으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MTF를 오른쪽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그 Q는 4개만 그 A, B, C, D 구간을 4개만큼 나누어서 매트릭스 W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 타임스탬프 i와 j를 포함하는 구간값 q를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qi, qj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에서 mij 향이 뜻하는 바는 구간 QI에서 QJ로 갈 확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측값을 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Y축 그 관측값을 축으로 전이 확률을 갖는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 W에서 타임스탬프 값을 고려하는 MTF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P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P 알고리즘은 데이터 값의 회귀에 대한 2차원 표현을 통해서 M차원 위단 공간 궤도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회귀란 궤도가 이전에 방문한 위치로 돌아오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RP의 주된 아이디어는 어떤 궤적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RP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M차원 공간 궤적을 구합니다. 그 왼쪽에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M이 2인 경우, 즉 2차원인 경우를 갖고 왔는데요. X가 보시면 왼쪽
이렇게 그림에 x축이 1일 때 y 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x1은 0이고 x가 2일 때 y 값이 1이니까 x2는 1이고 이런 식으로 x1, x0, x2, x12까지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12R 데이터 값에서 궤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 오른 그 S1의 식이 적어놨는데 S1, S2, S1은 X1에서 X2로 가는 궤적을 뜻하고 S2는 X2에서 X3로 가는 궤적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궤적을 다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구한 S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거리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를 행렬 R이라고 할 때 그 R의 IJ 행은 SI와 SJ의 거리를 뜻하는 식입니다. 보인 그 식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엡실론은 그 거리 스레시홀드 값이라서 그냥 그 작은 수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 세타는 단위 계산 함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RP 알고리즘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n차원 움직임 궤도 간의 거리를 2차원 능력으로 표현을 해서 그 2차원 능력을 이미지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이렇게 알고리즘 공부는 되게 힘들었는데 찾아보니까 PyTS라고 그 파이 타임 시리즈라고 시계열 분류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펜던시는 그 PyTS 공식 도큐멘트에서 갖고 왔고 저는 폴랩을 써서 그 구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폴랩을 써서 사실 실험해 보실 분들은 아래 pip install pyts만 적어주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코드 자체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우선 그 트레이셋이랑 테스트셋 가져오는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 갖고 오고 이 보이는 코드 써서 이미지화하고 그 CNN 모델 알렉스넷으로 구성하고 저번에 로스 펑션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함수 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알고리즘 썼고 이제 그 다음에 훈련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CNN 모델을 적용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결론인데요. 그렇게 돌려서 정확도랑 F스코어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F스코어는 조합평균을 이용한 정확도인데 이제 F스코어가 어떤 일정한 값에 관련해서 자료의 값이 계속 변할 때 사용하기 좋은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만 보면 RP 알고리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RP 알고리즘이 그 회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데이터에서도 그 유용한 정보를 잘 뽑아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RP 알고리즘이 가장 뛰어났던 것 같고 나머지 알고리즘들에서는 개선사항을 찾아봤는데 그 GAF는 그 그람 매트릭스라는 그 내적을 활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큰 값을 갖는 데이터에 편향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넣기 전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1과 1 사이로 데이터를 리스케일링하면 정확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AA 알고리즘은 그 각 시계열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빠르게 유사성을 검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적용을 해보진 않았고 아마 다음번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MTF는 그 아까 말했듯이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누었는데 그 구간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 정확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을 변경하면서 훈련을 하면 정확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TF의 블러링 커널은 GAF, PAA처럼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트릭이라서 이 PA랑 블러링 커널을 적용하면 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서 그렇게 개선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할 게 데이터셋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건드로드 포인트 데이터를 했는데 그 데이터셋이 2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찾아보고 이제 옵티멀 파라미터는 아까 코드에서
봤듯이 다른 파라미터 값들이 많은데 그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면서 그 데이터셋의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데이터셋마다 그 맞는 알고리즘이 다를 텐데 다른 데이터셋에 다른 파라미터를 쓰면 RP가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에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네, 이 사항은 다음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CNN 모델 변경하고 손실함수 최적함수 변경하는 것은 사실 그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안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 MTF의 네. 그 Q 기준들을 나중에 변경을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저거 선정하는 뭐 지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이 Q가 그냥 값이 그 4개 네 구간으로 나누면 4개로 나고 5로 나누면 5개로 나눠지고 네, 그 PyTS 패키지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나누더라고요. 그래프에서 보면 ABCD 간격이 네, 일정하지가 않아서 네, 다른데 이건 제가 이미지를 잘못 갖고 온 거고 네, 죄송합니다. 그 한 가지 더는 네. 그 코드 부분에서 네.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을 fit 트랜스폼 함수를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저 패키지를 안 써봐서 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fit과 트랜스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제 fit은 그 데이터의 분산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네.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의 트랜스폼은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는 아마 fit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폼만 써야지 과적합을 막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 끊어서 네. 이렇게 쓴 이유가 이게 데이터셋이 200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트레인셋 150개, 테스트셋 50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선 다 이미지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스플릿 함수를 써서 다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미지화하는 과정이라서 이건 CNN은 훈련이랑 관련이 없어요. 아, 그냥 데이터 로딩